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포성이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소련제 야포들이 불을 뿜으며 국군 진지를 강타했고 곧이어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10개 사단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진격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불과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었고 북한군은 계속해서 남하했습니다.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한반도를 종단하는 진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8월 초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렀을 때 그토록 거침없던 북한군의 진격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까지 약 45일간 이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양측의 전력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총병력 약 20만 명 중 상당수가 중국 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유용군 출신이거나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무기체계도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습니다. 소련제 T-85분의 34 전차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전차는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명전차였습니다. 85mm 주포는 당시 어떤 장갑도 관통할 수 있었고 경사장갑 설계로 방어력도 우수했습니다. 또한 122mm, 76mm 야포 등 다양한 화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련제 야크-9 전투기로 구성된 공굴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군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총병력은 약 10만 명이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기는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미군의 잉여 물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M1 카빈, M1 게런드 소총, 60mm 박격포, 2.36인치 로켓포, 일명 바주카 등이 주요 무기였는데 특히 바주카는 T-34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관통하지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38도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북한군의 공격은 국군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전차를 앞세운 기계와 부대의 돌파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T-34 전차들은 국군 진지를 짓밟으며 진격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국군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정부 방면으로 진격한 북한군 제3, 제4사단은 국군 제7사단을 격파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6월 28일 새벽 한강교가 폭파되었고 그날 낮 북한군은 서울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때 한강교 폭파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미처 강을 건너지 못한 국군과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함락 후에도 북한군의 진격은 계속되었습니다. 7월 초 수원, 오산, 평택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7월 20일에는 대전이 함락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전 전투에서는 미제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이 실종되는 등 유엔군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딘 장군은 나중에 북한군 포로가 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억류되었습니다. 7월 말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낙동강은 한반도 남동부를 흐르는 큰 강으로 북쪽의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흐르는 약 510km의 대하천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워커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8군은 낙동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북쪽 섹터는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서쪽 섹터는 미 제25사단과 제24사단이, 남쪽 섹터는 미 제2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동쪽 해안가는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담당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부산까지 후퇴하라, 부산에서 쓰러지라,
부산 항구로 뛰어들어라는 유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8월 초,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총공세를 준비했습니다. 김일성은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전쟁을 끝내라고 독촉했고, 북한군 사령부는 전 병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북한군의 상황은 6월 25일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급선의 과도한 연장이었습니다. 북한군은 2개월 동안 평양에서 부산까지 약 500km를 진격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보급선으로는 치명적인 거리였습니다. 특히 유엔 공군의 폭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 극동공군의 B-29 폭격기들과 F-51, F-80 전투기들은 북한의 도로, 철도, 교량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낮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습이 심했고, 북한군은 야간에만 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이 부족해지자 소달구지, 지게, 심지어는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나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차를 움직일 연료가 부족했고, 대포를 쏠 포탄도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의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위력을 떨쳤던 T-34 전차들의 상황도 열악했습니다. 242대로 시작한 전차 부대는 전투 손실, 기계 고장, 연료 부족 등으로 8월 초에는 40대 정도만 작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수리할 부품도 없었고 정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전차 없이 보병만으로 낙동강을 도하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병력의 질적 저하였습니다. 계속된 전투로 초기에 정예 병력들이 대거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장교와 하사관 같은 중간 지휘관들의 손실이 컸습니다.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급히 징집된 남한 청년들과 북한의 예비군들이 투입되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고 사기도 낮았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강행군으로 살아남은 병사들조차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2개월간 계속 전투를 치렀고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의료 지원도 거의 없어서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을 건너 방어가 잘 된 진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엔군의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매일 병력과 장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7월 초 약 2만 명이었던 미군 병력은 7월 말 5만 명, 8월 말에는 9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군, 터키군, 호주군 등 다른 유엔 참전국의 병력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무기와 장비의 증강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M26 퍼싱 중전차와 M4A3 EA 셔먼 전차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퍼싱 전차의 90mm 주포는 T-34를 충분히 격파할 수 있었고, 업그레이드된 셔먼 전차의 76mm 주포도 적절한 거리에서는 T-34와 맞설 수 있었습니다. 8월 초가 되자 유엔군의 전차 수는 북한군을 넘어섰고, 질적으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포병력의 차이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군의 155mm 곡사포, 8인치 곡사포들이 집중 배치되었고, 한포 사격을 할 수 있는 구축함과 순양함들이 동해와 남해에서 지원 사격을 가했습니다. 해병대의 상륙함들도 해안가에서 화력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북한군이 강을 건너려고 하면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공군력의 우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북한 공군은 전쟁 초기에 거의 전멸했고 유엔 공군이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F-51 무스탱, F-80 슈팅스타, F-46 콜세어 등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북한군 진지를 폭격했습니다. B-29 폭격기들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네이팜탄 공격은 특히 치명적이어서 북한군이 집결하려고 하면 즉시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수많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주요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다부동 전투 8월 16일 29일 별표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대구 북방 약 30km 지점의 다부동 일대에서 국군 제1사단이 북한군 제13사단, 제1사단, 제3사단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을 건너 유악산, 가산을 점령하고 대구로 향하는 길목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만약 다부동이 뚫렸다면 대구가 위험했고 대구가 함락되면 낙동강 방어선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13일간 계속되었고 매일 고지가 주인이 바뀌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미 공군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98대의 B-29 폭격기가 북한군 집결지에 960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진지를 사수했고 결국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이 전투는 국군의 전투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전투가 되었습니다. 포항 전투 8월 5일 20일 도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동해안의 포항은 부산으로 가는 보급로이자 해안선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북한군 제5사단, 제12사단이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을 공격했습니다. 포항이 일시적으로 함락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미 해군 구축함들의 함포 사격과 국군의 반격으로 결국 포항을 재탈환했습니다. 마산 진동리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 남서쪽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북한군은 마산을 거쳐 부산으로 직접 진격하려 했습니다. 미 제25사단과 제2사단이 북한군 제6사단, 제7사단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진동리 일대에서는 미군 제24연대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결국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외관 전투 8월 9월는 낙동강이 동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북한군 제3사단, 제13사단, 제15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을 공격했습니다. 외관은 대구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차례 북한군이 강을 건넜지만 매번 격퇴되었습니다. 이 모든 전투에서 북한군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도하 작전은 본질적으로 공격하는 쪽에 불리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적의 집중 사격에 노출되고 건넌 후에도 교두보를 확보하기까지 취약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충분한 화력 지원과 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입니다. 북한군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하 작전을 시도했고 막대한 희생만 치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지형의 이점이었습니다. 낙동강은 폭이 넓은 곳은 400m가 넘었고 수심도 깊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라 수량이 많아 도하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나 부교가 필요했는데 북한군은 이런 장비가 크게 부족했습니다. 강 동쪽은 대부분 평지이거나 완만한 구릉지대였습니다. 방어하는 유엔군은 강을 사이에 두고 편안하게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관측과 사격이 용이했습니다. 반면 강을 건너는 북한군은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구를 중심으로 한 분지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주변 산지가 자연스러운 방어선 역할을 했고 북한군이 우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동쪽은 바다, 서쪽과 북쪽은 산악 지형이어서 북한군의 기동을 제한했습니다. 9월 초가 되자 북한군의 공세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북한군은 약 6만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고 전투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유엔군은 계속 증강되어 병력과 활력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때 메가더 원수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 작전은
북한군의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후방이 차단되어 더 이상 보급도, 퇴로도 없었습니다. 9월 16일, 낙동강 방어선의 유엔군이 전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패주가 이어졌습니다. 북한군은 질서 있는 철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중장비를 버리고 도망쳤고, 많은 병력이 포로가 되거나 산속에 숨어들었습니다. 9월 말이 되자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현대 전쟁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보급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군대라도 보급이 끊기면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북한군은 초기에 우세했지만 보급선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무너졌습니다. 현대전에서 병참은 전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둘째, 제공권의 중요성입니다. 유엔 공군의 압도적 제공권은 북한군의 기동을 마비시켰고 보급을 차단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잃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시간의 가치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45일을 버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엔군은 병력을 증강하고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을 버는 것,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넷째, 지형의 활용입니다. 낙동강이라는 천연 장애물과 주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방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지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변하지 않는 전쟁의 원칙입니다. 다섯째, 의지와 사기입니다.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싸웠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제1사단, 워커 장군의 결연한 지휘, 그리고 개개인 병사들의 용기가 모여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마저 함락되었다면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아와 세계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낙동강 방어선의 수호였고 이어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싸운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 그리고 전쟁 중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50년 여름, 낙동강 방어선에서 벌어진 45일간의 전투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을 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보급선, 유엔 공군의 제공권 장악, 계속된 전투로 인한 병력 손실과 피로 누적, 유엔군의 급속한 증강, 그리고 지형적 불리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전쟁 초기에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북한군이 불과 2달 만에 공세 한계에 도달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초기의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요소들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70여 년 전 낙동강 방어선에서 싸운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전쟁사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